오늘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편해지는 시계 용어 50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 시계 용어들을 들으면 느낌은 아는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계 기본을 다시 배우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시계를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머릿속 개념을 리셋하고 정리해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시계의 외형입니다. 케이스는 말 그대로 시계 몸통입니다. 무브먼트, 다이얼, 핸즈, 크리스탈 모두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틸이 가장 일반적이고 고가 시계는 금이나 백금, 요즘은 티타늄이나 세라믹처럼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케이스 설계에 따라서 방수, 내구성, 착용감, 무게 밸런스가 모두 결정됩니다. 케이스 뒷면을 케이스백이라고 부릅니다. 방수 등급, 무브먼트 정보, 에디션 넘버 모두 여기 새겨지며 시계를 오버홀할 때 시계공이 여는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부분인데 무브먼트의 마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케이스백을 사파이어 글라스로 만들어 내부 기계식 무브먼트를 그대로 보이게 합니다. 예전에 시스루백이 콩글리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 파트는 단일한 공식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시스루백이 국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호딩키나 프라텔로 같은 해외 시계 미디어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글라스백이 옳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내 해외 통틀어 글래스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엑스비션 케이스백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으로 세파이어 케이스백, 시스루 케이스백 정도가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는 시스루백이 가장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표현이며 전혀 문제될 표현이 아닙니다. 시계 전체 높이로 크리스털 위에서 케이스백 아래까지의 거리입니다. 셔츠 소매에 들어가는지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두툼해 보이는지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드레스워치는 얇게, 다이버나 파일럿처럼 도구적인 시계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케이스 양쪽으로 튀어나와 스트랩이나 브레이슬렛을 붙이는 팔 같은 부분입니다. 러그 모양에 따라 시계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직선형 러그는 드레시하고 클래식한 느낌, 아래로 굽는 러그는 손목을 감싸 착용감이 좋습니다. 러그와 러그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시계 스트랩 몇 mm 사야 돼?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치로 보통 18mm, 20mm가 흔합니다. 한쪽 러그 끝에서 반대편 러그 끝까지 거리로 실착감에서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케이스 지름이 40mm여도 러그 투 러그가 길면 손목 밖으로 튀어나와 접시처럼 보이고 짧으면 훨씬 컴팩트하게 느껴집니다. 손목이 얇은 분들은 케이스 지름보다 이 수치를 우선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크리스털은 다이얼 앞을 덮는 유리인데 종류에 따라 성격이 꽤 다릅니다. 먼저 아크릴은 잘 긁히는 대신 폴리싱으로 복구가 가능해서 빈티지 시계에서는 자주 쓰이고요. 미네랄 글라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유리로 주로 저가 시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파이어 크리스털은 스크래치에 매우 강해서 요즘 나오는 제대로 된 시계들은 대부분 이걸 사용합니다. 크리스털 주변을 감싸는 링입니다. 베젤 디자인에 따라 시계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다이버 시계에서는 회전을 해 타이머 역할을 하고 파일럿 시계는 계산 기능을 넣고 드레스워치는 얇고 깔끔한 형태를 갖습니다. 다이버 시계처럼 베젤 안쪽에 숫자와 눈금이 그려져 있는 원판이 들어가면 베젤 인서트라고 부릅니다. 케이스 옆에 튀어나온 조작 장치로 시간 날짜 조정 및 수동 감기 기능을 담당합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돌려 잠그는 방식이라 방수 성능이 더 좋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계들의 버튼입니다. 보통 2시와 4시 방향에 있으며 스타트, 스톱, 리셋을 담당합니다. 시계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으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사실상 시계의 얼굴입니다. 색, 텍스처, 인덱스, 로고, 날짜창 배치 등이 브랜드의 표정을 만듭니다. 다이얼이나 핸즈에 발라 어두운 곳에서 시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발광 도료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슈퍼 루미노바 같은 비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며 오래된 시계에서는 트리튬이나 라듐 같은 방사성 재료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마다 색감, 밝기, 지속시간이 달라 스포츠워치 평가에서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 분, 초침, GMT 핸즈, 크로노그래프 핸즈 등 다이얼 위에서 움직이는 바늘들입니다. 좋은 시계일수록 길이, 끈 모양, 폴리싱, 야광 도료까지 디테일에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저가 시계에서 가장 티가 나는 부분도 보통 핸즈 마감입니다. 방수 등급은 보통 30m, 50m, 100m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100m까지 잠수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정적인 수압 기준이고 실제 착용 환경에서는 손목 움직임, 온도 변화 때문에 체감 방수 성능은 훨씬 낮아집니다. 방수 표기가 현실 사용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정지된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가한 압력을 기준으로 한 실험실 수치입니다. 즉 시계를 물속에 가만히 넣고 외부에서 일정한 압력만 눌렀을 때 어디까지 버티냐를 본 숫자입니다. 실제로 시계를 차고 물을 쓰면 실험실 조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환경이 복잡해지는데 손목을 한 번만 휘둘려도 순간적인 동적 압력이 추가됩니다. 얕은 물에서도 팔을 휘두르는 순간 30m, 50m 테스트에서 가정한 것과는 다른 순간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수의 핵심은 케이스 안쪽에 고무 가스켓입니다.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 가스켓이 팽
팽창했다가 식으면서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밀폐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샤워, 사우나는 방수시계의 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마다 방수에 대한 보수성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툴워치 성향의 브랜드들은 표기된 방수 등급보다 실제 사용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같은 100m라도 체감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드레스워치 위주의 브랜드들은 30m, 50m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물 조심하세요에 가깝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얇은 케이스, 푸시 버튼이 있는 크로노그래프, 스크루다운 크라운이 없는 시계들은 더 그렇습니다. 금속이 아닌 모든 밴드를 통틀어 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가죽, 러버, 나토, 캔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트랩 끝에 접이식 버클입니다. 핀버클처럼 구멍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아 스트랩 수명이 늘고 착용감도 좋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금속으로 제작된 시계 줄입니다. 개별 링크들이 관절처럼 연결되어 손목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죽 스트랩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물과 땀에 강해 데일리 워치로 선호됩니다. 링크 간 유격, 힌지의 부드러움, 무게 배분, 테이퍼 비율 등이 착용감과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인기가 급증한 일체형 브레이슬렛은 러그에 따로 끼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케이스와 하나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구조를 말합니다. 노틀러스, 로열오크가 대표적이죠. 단점은 스트레스 호환감이 거의 없다는 점이고 마음에 안 들면 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브레이슬렛을 잠그는 장치입니다. 폴드오버, 푸시버튼, 안전장치 등이 있으며 고급 브랜드는 미세 조정 기능을 넣어 손목 상태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시계의 엔진입니다. 설계, 부품, 성능, 마감, 신뢰성이 모두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일수록 무브먼트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터리와 쿼츠 크리스털의 진동으로 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정확도와 유지 측면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감성은 덜하지만 실용성은 압도적입니다. 손끝으로 용두를 돌려 메인 스프링을 감는 방식입니다. 감는 행위 자체를 매력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며칠 동안 감지 않으면 멈추기 때문에 번거롭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손목 움직임으로 로터가 돌아 메인 스프링을 감아주는 방식이라 착용하는 것 자체가 시계를 충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매틱의 핵심 부품입니다. 반달 모양의 추가 움직이며 메인 스프링을 감는데요. 브랜드마다 골드 로터, 스켈레톤 로터, 마이크로 로터 등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풀 와인딩 후 시계가 멈추지 않고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40시간에서 50시간이면 평균, 70시간 이상이면 요즘 기준으로 좋은 편이며 100시간을 가는 모델들도 존재하지만 파워리지버가 꼭 좋은 시계의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기계식 시계에는 수많은 기호와 톱니바퀴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작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품들 중에는 분당 수백 번씩 회전하는 부품들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부품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합니다. 금속 부품이 금속 부품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마모가 생깁니다. 이 마모가 누적되면 시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서 주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량의 오일을 머금을 수 있는 주얼을 회전축과 기어가 맞물리는 위치에 설치하면 마찰과 마모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찰이 줄어들면 시계의 작동은 더 안정적이게 되고 토크 손실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얼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시계에 사용되어 있는 주얼은 대부분 합성 루비입니다. 합성 루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윤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딱 적절한 경도를 가지고 있고 오일을 머금고 유지하는 성질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성 루비는 실험실 환경에서 매우 정교하고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고 자연석에 비해 가격도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계업계에서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브먼트 사양에 주얼 수가 표기된 시계들도 있는데 이는 무브먼트 안에 주얼이 몇 개 사용되는지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얼 수가 많을수록 구조가 더 복잡한 무브먼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얼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시계는 아니며 가장 중요한 건 무브먼트 설계에 맞게 필요한 위치에 정확히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농도를 끝까지 뽑으면 초침이 멈추는 기능입니다. 시계를 초 단위까지 맞출 수 있어 은근히 중요합니다. 기계식 시계의 심장으로 초당 여러 번 왕복하며 박자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무브먼트일수록 충격, 온도, 자기장에 덜 민감하게 설계됩니다. 메인 스프링의 힘을 일정하고 작은 단위로 나누어 밸런스 휠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지 데니얼스가 구현한 구조로 대표적으로 오메가와 로저 스미스가 사용합니다. 기존 레버식보다는 마찰을 줄이고 윤활 사용을 최소화해 서비스 주기를 늘리려는 아이디어입니다. 실제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지만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밸런스 휠이 시간당 또는 초당 몇 번 왕복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3Hz와 4Hz
14Hz가 일반적입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안정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마찰과 소모도 증가합니다. ETA, 셀리타, 미오타, 라주페레 등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는 무브먼트입니다. 검증된 구조라 신뢰성과 서비스 접근성이 좋습니다. 브랜드가 직접 설계,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무브먼트입니다. 마케팅적으로 중요하지만 인하우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며 특히 초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숫자로 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컴플리케이션입니다. 날짜와 요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30일과 31일을 자동으로 구분하지만 2월은 계산하지 못해 1년에 한 번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유년까지 계산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거의 평생 날짜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스탑워치 기능입니다. 보통 2시, 4시 방향 푸셔로 작동하며 서브 다이얼이 기록을 담당합니다. 속도를 계산하는 스케일입니다. 1km 기준으로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평균 속도입니다. 두 개의 타임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에게 실용적입니다. 달의 모양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실용성보다는 감성적인 요소가 큽니다. 잔여 파워 리저브를 게이지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연료 게이지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 24시간 디스크를 연동해 전 세계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불어로 회오리를 뜻합니다. 원래는 중력으로 인한 오차를 평균화하려는 발상이었지만 손목시계에서는 다양한 자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도 개선 효과는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현재는 브랜드의 기술력과 제작 능력을 과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많은 브랜드들이 컴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하지만 시간 정보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임 레귤레이팅 디바이스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니 리피터는 케이스 옆 레버를 당기면 현재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실을 낮은 음으로 울리고 그 다음 15분 단위를 두 음으로, 마지막으로 분 단위를 높은 음으로 알려줍니다. 미니 리피터는 매우 비싼 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시간이라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소리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부품이 맞물려 있어야 하고 해머와 공, 레버 하나하나를 사람 손으로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조금만 조율이 어긋나도 음정이 탁해지거나 박자가 흐트러지고 심하면 무브먼트 전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니 리피터는 기술뿐만 아니라 장인의 청각과 감각까지 요구되는 영역이고 이 때문에 주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금속 표면을 일정 방향으로 갈아 무광결을 만드는 마감입니다. 생활 스크래치에 강하고 스포츠워치에 많이 사용됩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광택 마감입니다. 빛을 강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시계의 존재감을 크게 키워주지만 그만큼 스크래치가 잘 드러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리스털의 반사를 줄여 다이얼 가독성을 높여주는 코팅입니다. 내부 코팅만 하거나 양면 코팅을 적용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케이스에 색을 입히는 표면 처리 기술입니다. PVD는 금속을 증발시켜 얇게 입히는 방식이고 DLC는 더 단단해 PVD보다 스크래치에 강한 편입니다. 다만 스크래치가 났을 때 또는 강한 충격에는 하부 소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계 입문할 때 한 번쯤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 필수 시계 용어 50가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시계라는 게 구조와 용어만 한 번 정리해두면 그 다음부터 브랜드 이야기든 무브먼트 이야기든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